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터비 파리를 물고 라고 하는 시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조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어무이 치달아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어 말에 자빠지겠고 모처라 날렛낸시 완정 애얼질 뻔 하게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작자 미상의 시조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었는데요. 시조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평시조, 연시조, 어시조, 사설시조라는 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알고 보면 자, 이 시조는요, 어디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냐면, 자,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사설 시조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유독 지금 전체적으로 길어지기도 했지만, 중장이 비대하게 길어진 것을, 자, 중장역이죠. 자, 여기가 유독 비대하게 길어졌음을 알 수 있죠. 자, 어느 부분이냐면, 바로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 부분이 바로 중장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끊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보 끊는 거 되게 중요하죠. 가볼게요. 두터비 끊고 파리를 물고 끊고 두어무이 끊고 치달아 앉아 끊고 좋습니다. 중장은 끊으려면 끊을 수는 있겠지만 와, 너무 많습니다. 딱 봐도 너무 많아요. 자, 체크 한번 해볼까요? 말까요? 너무 많은데. 자, 그래도 한번 끊어볼게요. 건너산 끊고 바라보니 끊고 백송골이 끊고 떠있거늘 끊고 가슴이 끊고 금찍하여 끊고 풀떡 뛰어 끊고 내닫다가 끊고 두어 말에 끊고 자빠지고 끊고 자 모쳐라 끊고 날렛낸시 만정 끊고 애얼질 뻔 끊고 하게라 끊고 자 그리고 여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글자 어딨죠? 그렇죠. 여기죠. 모쳐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자, 종장의 첫 음보 세 글자. 요거는 절대로 변하면 안 되는 글자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두꺼비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송골매에 지금 그림이 나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송골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네. 그 어쩌다 마주친 그대라는 노래가 좀 대표곡이기도 한데요. 그 송골매라고 하는 그룹의 그 아저씨, 배철수 아저씨라고 혹시 아나요?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나왔었냐면 그 아저씨의 방송이 응답하라 1988 거기 보게 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별이 빛나는 밤에라고 하는 그 라디오 프로그램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하셨다라고 해가지고 덕선이가 막 라디오 사연 보내는 그 부분에 나왔었습니다. 혹시 응답하라 1988을 좋아한 친구라면 그 장면 하면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백송골 하얀 지금 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두터비가 있고 두꺼비 말하는 거죠. 두꺼비가 있고 백송골이 있고 그렇구나.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요게 바로 파리가 아닐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길게 그려졌으면 좋았을 텐데 길게 혀를 빼고 거기에다가 파리를 올려놓고 먹을까 말까 잡아 먹을까 말까 하면서 장난치면서 가지고 노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조금 더 리얼하게 그림이 표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하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꺼비겠죠.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파리를 물고 있죠. 요거 그림 보면 아십니다. 그 다음에 두엄 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두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엄은 뭐냐면, 여러분 왜 그 퇴비,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두엄 위에 자 여기 이제 두엄에는 사실은 뭐 똥하고 뭐 퇴비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섞은 것을 사실 두엄이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농사를 짓거나 할 때 꼭 썼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두엄 위에 지금 앉아 있어요. 누가? 두꺼비가. 그 다음에 건너산을 바라보니 뭐가 있냐? 백송골이 떠 있는 거예요. 요 백송골이 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가슴이 금측하여 가슴이 깜짝 놀라서 풀떡 뛰어서 내닫다가 두엄 아래 이 두엄 아래 자빠지고 자 이거는 자빠졌구나라는 얘기입니다. 모처라 마침 날랜 심한정 나이기에 망정이지 나니까 그런 거지 애헐질 뻔 하괴라 멍이 들 뻔 하였구나 라고 하면서 이거 수업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꺼비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허세를 부리고 있다. 자 그러면서 뭐냐면 야 나니까 그런 거지 다른 애들 같았으면 벌써 똥밭에 굴러서 죽었어 막 이런 얘기하는 부분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요 이 힘의 권력 관계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권력 관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자 뭐가 제일 약하죠? 파리. 이거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면서 이렇게도 얘기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이다 라고 하는 기사나 이런 것들이 가끔 나오는 데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왜 우리 기사 중에 가끔 뭐 어떤 빵 공장에서 사람이 막 끼어 죽었다 막 이런 얘기 기사가 보도되거나 할 때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다. 그만큼 되게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다 라고 얘기할 때 파리 목숨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지금 힘이 가장 약한 것은 팔이고 그 다음에는 두꺼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힘이 센 것은 지금 백송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가 단순히 이렇게만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에 쓰인 이러한 시조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한 시대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파리는 백성이다. 힘없는 백성이다. 그리고 두꺼비는 그러한 백성을 괴롭히는 지방관리다. 그리고 이렇게 백성을 괴롭히고 자, 이 말 했었습니다. 백성의 것을 탐하고 남의 것을 탐하고 괴롭히는 나쁜 관리를 이렇게 부른다. 탐관오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관리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니었는데 유독 이렇게 지방관리 중에도 나쁜 관리들이 있었다. 그들을 부르는 말 탐관오리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었고요. 자, 지방관리보다 더 힘센 백송골은 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중앙관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러한 권력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지금 비유적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자기가 이렇게 똥밭에서 굴러놓고서는 막 죽을 뻔한 거예요. 막 다치고 죽을 뻔했는데 야 나니까 이 정도지. 야 다른 애들 같았으면 벌써 죽었어. 야 벌써 멍들었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이 두꺼비를 사실은 이제 희화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놀려먹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쓰거든요. 약강 강약 이런 말 쓴단 말이에요. 그게 아마 우리 두꺼비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까. 즉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이런 모습이 두꺼비에게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꺼비 파리를 물고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그렇죠. 갈래 사설시조입니다. 왜냐? 전체적으로 좀 길어졌지만 특히 중장이 유독 비대하게 길어졌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다음 성격, 풍자적, 우의적, 희화적, 비판적. 자, 풍자. 결국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웃음을 유발하는데
대신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고발, 날카롭게 찔러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누구를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두꺼비를 지금 풍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의적. 우의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돌려 말하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약간 뭐 이렇게 표현하죠. 돌려가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혼내주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누구를? 두꺼비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희화적. 자, 희화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웃음을 주기 위해서 라기보다는 약간 이제 놀려먹는다. 근데 어쨌든 그 놀려먹는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좀 이제 웃음을 유발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죠. 자, 그 다음에 비판적. 결국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거냐? 그렇죠. 두꺼비, 내 이놈. 그렇죠. 이 두꺼비를 혼내주고 싶은 겁니다. 좋습니다. 자, 제재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는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 탐관오리 얘기했죠. 백성의 것을 탐하는 나쁜 관리를 바로 탐관오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탐관오리의 횡포와 약육강식, 약육강식이 뭔지 아시죠? 그쵸? 그래서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하고자 한다. 자, 세태라는 말 좀 어렵다라고 하면서 비슷한 말 가져와서 썼습니다. 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특징 가겠습니다. 근데 얘만 왜 또 너무 크게 써줬을까요? 자, 이것만 한번 지우고 다시 써볼까요? 자, 글자 좀 얇게 쓰고 싶은데. 자, 세태, 비슷한 말,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는 가늘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굵어졌어요. 여러분들 이해 부탁드려요. 자, 마지막 특징. 중요한 것도 주제 있고 특징. 이런 거 중요하겠죠? 자, 특징. 풍자와 해악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와, 되게 중요한 개념이 나왔는데요. 어이구야, 잠시만요. 풍자, 해악.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라고 하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자, 풍자와 해악 둘 중에 이 둘의 공통점은 웃음을 유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풍자는 날카롭게 찌른다, 현실에 대한 비판과 고발의 성격을 지닌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해악의 경우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다소 어리숙하고 조금 모질한 인물이 등장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인물을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아이고 안쓰러워라 동정심과 연민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풍자와 해악의 표현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대상을 희화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결국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대상은 바로 뭘까요? 그렇죠. 두꺼비가 제일 중요해요. 자, 두꺼비를 놀려먹고 싶기도 하고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인화를 통해 지배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내었다. 종장에 보게 되면 이 의인화 갑자기 두꺼비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초장과 중장에서는 다시요. 초장과 중장에서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건너산을 바라보니까 백송골이 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는데 종장에서는 갑자기 누가 두꺼비가 실제로 등장하여서 야 나니까 그렇지 너네들 같았으면 벌써 크게 다치고 벌써 멍들었어 막 이러면서 허세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살펴봤어요. 즉 두꺼비가 꼭 살아있는 사람처럼 표현하여 자 의인화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지배계층의 허위와 수탈을 우의적으로 드러내었다. 자, 두꺼비가 허세를 부리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두었네요. 자, 마지막 종장에서 화자를 바꾸어 그 화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두꺼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화자를 바꾸어 풍자의 효과를 높였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봤지만 조선시대 특히나 이 사설시조는 조선시대 후기에 많이 창작하게 되었거든요. 자, 조선시대에 우리말과 글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조선 중기에서부터 후기로 갈수록 서민의식도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 백성들도 그렇고 또 부녀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이렇게 말로도 표현하기도 했지만 글로도 표현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걸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다. 아, 이제 이 왕조가 끝나려고 하는 이 시기에는 얼마나 많이 혼란스럽고 그랬을까요? 그러한 시대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렇게 조선 후기에 백성들을 괴롭히고 또 못살게 구는 이러한 나쁜 탐관오리들을 아주 맹렬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혼내주고 싶었을 그러한 마음들을 이 사설시조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 이 사설시조인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고 하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시조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조선시대를 대표했던 갈래인 시조에 대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의 그 원천석에 눈맞아 휘어진 대를 이라고 하는 이 시조는요, 고려 말 조선 초기에 불렀던 평시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평시조. 그 다음에 시조의 종류로 따져보자면, 자,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황진이의 시조. 이거는 이제 조선 중기에 쓰였지만, 역시 평시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사실은 나에는 연시조가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평시조, 연시조, 그리고 뭐 이제 사설시조, 오늘 배웠던 다 사설시조까지 이런 식으로 흐름이 흘러갔다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제가 뭐 교과서 집필진이 아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구나. 자,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죠. 가는 고려 말 조선 전기에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조선 중기, 그 다음에 다는 조선 후기에 쓰인 사설시조다라고 해서 이러한 흐름을 여러분들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시조는 왜 안 나오나요? 어시조는 제가 뭐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는다. 조금씩 벗어나는 정도인데 크게 뭐 다르지 않다라는 설명도 지난번에 한번 했었으니까 그래서 어시조 안 실렸구나. 여기에 연시조가 실려도 좋은데 이것도 뭐 교과서 집필진에 따라 다른 거니까 안 실렸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려 말부터 창작되었던 이러한 시조라는 것이 꽤 긴 시간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가져가게 되었다. 그래서 현대까지 사실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현대시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시조는 생명력이 상당히 긴 갈래였다라고 하는 것까지 잡고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고전 시가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시조까지 살펴봤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고전 소설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